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불만을 노골적으로 쏟아냈습니다. 이 장면은 민주당의 유튜브에 그대로 생중계가 됐는데요. 싱 대사는 미중 갈등 상황 속에 미국의 승리와 중국 패배에 베팅하는 건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표현 방식이라든지 수위, 적절성 등 논란이 커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 우리 외교부가 싱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엄중 경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관련 소식 전문가들과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그 숙소로 갔죠. 가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이 제1야당 대표가 싱 대사가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데 판을 깔아준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어제 싱 대사가 좀 무례한 행동을 했습니다. 외교부는 즉각 싱 대사를 도발적 언행, 내정 간섭 이런 문제가 있다고 강력 경고한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 대표님 이게 뵙게 돼서 예, 정말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아주 공간이 보기가 좋은데요? 현재 중한 관계가 많은 어려움을 부딪혔습니다. 솔직히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분명히 다 못된 판단입니다. 반드시 후회는 되지 않을까. 이재명 대표는 싱하이밍 대사의 무례한 발언에 제지하고 항의하기는커녕 도리어 교지를 받들듯이 15분 동안 고분고분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어제 한 처신이 제1당의 대표로서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네, 일베는 저렇게 훈계 듣고 온 거 아니냐 이런 정도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그냥 인사만 짤막하게 했는데 싱하이밍 대사 문서를 펼치면서 15분 동안 이 한중 관계 관련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중국의 입장이겠죠. 싱 대사가 특히 말한 부분은 중한 관계 어려움 이게 자신들이 책임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자, 최윤편 편집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싱하이밍 대사의 저런 모습이요. 그러니까 뭐 중한 관계의 어려움에 대한 책임이 중국에 있지 않다. 뭐 이런 거는 저는 충분히 그 주한 중국 대사로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주한 중국 대사가 이제 우리는 주재국이잖아요. 그 외교 정책이 잘못됐다. 내지는 거기에서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건 협박으로 들리거든요. 네네. 이건 외교적 언사도 아닐 뿐더러 그다음에 주재국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그 대사가 왈가왈부하는 거는 사실은 그 다른 데서는 거의 보지 못한 장면이에요. 네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일종의 오바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가서 그냥 침묵하고 있었단 말이죠. 예. 거기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문은 자, 싱하이밍 대사의 저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냐 아니면 뭐 다른 이유로 침묵을 했느냐 이런 점들이 이제 궁금하게 되는 대목인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뭐 오늘 그래도 뭐 할 말은 했다 이런 식의 얘기만 하고 구체적인 해명을 안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왜 어제 그 자리에서 침묵하게 됐는지를 우리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어제 싱하이밍 대사가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한 이야기 중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뭐 한중 관계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책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대중 무역 적자가 탈중국화가 주요 원인이다. 또 이렇게 무역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국제 정세에서 미국이 이기고 중국이 질 거라 여기에 베팅하면 반드시 후회한다.
이런 입장도 밝혔고, 뭐 일본 관계에서는 오염수 방류, 한중이 같이 뭐 저지하자 이런 이야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뭐 저는 계속해서 주장했던 부분이죠. 한미 연합훈련과 북한 도발 동시에 중단해야 된다. 쌍중단 이 입장을 또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김영주 의원님 보실 때 싱하이밍 대사의 자세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발언 수위라든지 뭐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 장소부터가 잘못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동안에 어떤 물론 이제 손학규 대표가 중국 가기 전에 한때 말하자면 승북동에 찾아간 적이 있었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할 말이 있으면 주한중국 대사를 당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그런 자리로 가고, 보통 저도 저 자리에 가봤습니다만 저 자리는 사실은 편안하게 비공식적으로 술 한잔 먹는 그런 자리여야 됩니다. 저런 자리로 적절하지 못하다. 또 우선순위로 보면 말하자면 싱하이밍 대사가 만나자고 했을 때 여당부터 만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현실적 외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맞는 얘기고, 만약 그렇게 얘기했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와 같은 곤욕스러운 처지에 처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실질적으로 뭐 프로토콜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만났을 때.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그냥 인사 덕담식으로 나눴는데 본인은 한 15분 이야기하는 게 과연 대칭적이냐.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많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과연 민주당이 그야말로 어떤 그 싱하이밍 대사의 얘기의 자락을 깔아주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단 이 말 중에는, 싱하이밍 대사의 말 중에는 바이든 부통령 또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소위 말하는 배팅에 대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했었죠, 그런 어떤 미국에 배팅해야 된다. 미국 외에 배팅했을 때 좋은 결과 나온 적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반대 급부, 혹은 윤석열 정부가 양안 관계에 대해서 개입하는 데 대한 불쾌함,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서로 간에 좀 더 조심해야 됐을 지점이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어제 내용이 공개된 건요, 민주당이 이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대사의 만남을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를 했기 때문입니다. 만찬 모습 공개했는데 그래서 생생하게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대표님은 한국에서 대단한 정치인입니다. 이렇게 그 소위 대사관에 오게 돼서 대사관을 빛내주고 있습니다. 대환영이고. 대한민국과 중국의 이 경제 관계가 매우 많은 곤란에 봉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최근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 때문에 주변국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공동의 대응책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현재 중한 관계가 많은 어려움을 부딪혔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솔직히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습니다. 미국이 전략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중국이 패배하고 싫어하는 파이팅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 반드시 후회는 되지 않을까. 네. 자, 뭐 우리 외교 정책이 잘못된 거고 후회할 거다, 이런 입장을 또 밝혔는데, 자, 김현주 대변인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저 부분들이요? 관저 만찬에 초청을 한 것이 이제 지난 5월 19일에 아마 이루어진 모양입니다. 조금만 시간 간격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이 처해 있는 복합 위기 상황에서 뭐 이에 응할 여지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사법 리스크를 비롯해서 코인 논란이나 돈봉투 의혹 플러스 지금 혁신위 구성에 있어서 그 낙마, 9시간 만에 낙마 논란, 거기다 천안함 관련 민주당 측 인사들의 그런 설화, 이런 것들을 좀 국면 전환용으로 좀 활용하기 위해서 이 만찬이 좀 활용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오염수 방류에 관해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장외 집회를 계속하는 등 해서 이거를 좀 이슈로 끌고 가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
목소리를 합해서 좀 크게 내보겠다. 아마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네. 비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내용을 생중계를 함으로써 오히려 정말 중국 대사에게 큰 판을 깔아줬다라는 그 책임 묻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외교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상호주의에 입각을 해야 됩니다. 예. 서로 호혜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외교적인이라는 형용사도 쓰지 않습니까? 어떤 추구하는 실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포장해야 할 의무가 외교관에게는 있는 것인데 마치 한중 관계가 잘못되었다면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라고 예. 학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네네. 그러면 그것은 뭐 우리나라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책임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외교의 관례상에도 어긋나고 그리고 저렇게 초청해 놓고 더군다나 취해야 될 입장이 아니었다는 점에서는 네. 정말 굉장히 오만방자한 행태가 아니었나라는 언론의 지적을 피해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전수민 대변인 어떻습니까? 왜 이 내용 서로 만나는 걸 이렇게 생중계까지 했을까요? 그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약간의 절박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예. 방류를 바로 앞두고 있고 이거는 국민의 생존권, 그리고 건강권과 직결이 됩니다. 한 번 방류를 하면은 그거를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태평양의 대부분 지난 29일 날 한국과 태평양에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마샬 섬 제도에서 강력하게 그 방류를 반대했던 이유가 우리와 같이 방사능 피해, 기형아 아니면 암 그런 각종 피해를 입는 나라가 더 이상 생기길 원하지 않는다. 네. 강력하게 방류를 태평양 섬들은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현재 여당과 지금 대통령께서 이거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제1야당 대표로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국제사회와 연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게 만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는 가치 외교이고 이 가치 외교를 기반으로 한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과 일본 편향적인 외교를 하기 때문에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굉장히 불편해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지점은 유럽이나 아세안이나 심지어 미국까지 왜 중국을 배제하지 않고 중국과의 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 위험 제거, 같이 나아가려는 외교 전략을 세울까? 예. 더 이상 한국이 일본이나 미국의 총알바지가 아니라 더 이상 양국의 고래 싸움의 새우등이 아니라 힘 있는 돌고래로서 외교 무대에서 제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근데 중국 당국은 지난 4월에도요, 우리 정부를 향해서 날선 반응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을 겨냥해서 뭐 이렇게 거친 말도 쏟아냈었는데 한번 보시죠. 针对韩方就台湾问题发表的错误言论，中方已分别在北京和首尔向韩方提出严正交涉，强调一个中国原则是中韩关系的政治基础，要求韩方恪守中韩建交联合公报精神。谁要在一个中国原则上做文章，我们绝不含糊；谁要在中国主权安全上搞动作，我们绝不退让。在台湾问题上玩而活者，必自焚。 자, 이런 부분, 불장난하는 자는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거다. 이게 대만 관련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언급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중국이 좀 너무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싱대사의 이야기도 뭐 마찬가지 아닌가, 그런 맥락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 이제 저런 중국이 거친 외교, 이걸 이제 늑대처럼 전랑 외교다 이렇게 하는데요. 저 먼저 이제 그 발언 중에 대변인 왕원빈, 네. 이 사람 이게 뭐랬냐면 불용치회, 이 회가요 새 불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주둥이 닥치라 이런 뜻이에요. 네. 외교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불용치회가 이걸 대변인이 했고요. 그다음에 그 친강 외교부장 이분은 뭐랬냐면 이게 완화필자분, 이 말은 이게 불을 가지고 놀면 반드시 이게 불에 타 죽는다. 이게 지금 외교에서 쓸 수 있는 수사 외교법입니까? 네. 이렇게 저는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어제 싱하이밍 이번의 사건, 이분도 이게 제가 보면 똑같은 기시감이 드는 게 옛날에 구한말의 원세계라고 있습니다.
위안 스카이 그분이 거의 뭐 총독처럼 행세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싱하이밍 대사가 뭐 이게 우리나라의 완전히 총독입니까? 어떻게 야당 대표를 모아놓고 15분 동안 일방적으로 훈계하듯이 발언할 수 있다? 이 얼마나 이게 무례하고 오만방자하고 내용도 이게 완전히 적반하장 이런 거고요. 저는 결국에 더 문제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걸 보니까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가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우리는 낮은 산이다. 또는 이게 혼밥 묻고 그다음에 기자가 이게 폭행당해도 제대로 이게 항의나 말도 못하고 그다음에 노영민 대사는 만절필동 이게 조선시대의 가장 중화사상입니다. 황하가 만번구비치도 동쪽 가듯이 우리는 이게 중국으로 간다. 이게 지금 저자세 아닙니까? 저는 중국도 문제고 거기에 부안해동에서 노련한 이재명 대표도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외교부가 오늘 즉각 싱하이밍 주한 대사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했는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최종평장님 이 부분은요? 이거는 이제 외교부 1차관이 초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외교부로 불렀다는 뜻이죠. 불러서 강력하게 경고를 했는데 사실은 지난번 4월에도 한번 초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잇따른 어떤 비외교적 언사. 저는 뭐 이거를 이제 외교적 도발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입장에 대해서 경고할 필요 충분히 있는데 자, 중국이 근데 이런 일에 대해서 개선의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지금 한 두어 달 사이에 2번을 벌써 조치를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점이면 앞으로도 뭐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뭐 좀 밀접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그거와 별개의 문제로 사실 우리가 외교적으로 중국을 어떻게 대하느냐.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무슨 균형자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우리는 미국과는 동맹 관계고 그다음에 중국과는 또 경제협력 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전략에 대해서 이 주재국 주한 중국 대사가 이래라 저래라 또는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리 논평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도발적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외교부의 그 조치가 잘 됐고 가능하면 어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뭐 이런 것도 좀 외교부 차원에서라도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비판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강도 높은 비판도 있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는 명백한 내정 간섭일 뿐더러 외교적으로도 심각한 결례입니다. 싱하이밍 대사가 준비한 논거를 꺼내 들고 작심한 듯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는데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짝짝꿍하고 백댄스를 자처했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마치 구한 말에 우리나라에 왔던 청나라의 위안 스카이처럼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오만의 극치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가 이에 대해서 맞장구를 쳐가면서 공동대응 운운까지 했습니다. 자, 뭐 이 대표가 판을 깔아줬다. 비판의 통로를 만들어줬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표와 민주당 쪽 대변인도 같이 가서 이제 아까 보니까 뭐 약간 받아 적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싱 대사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이재명 대표는 한중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통로 역할, 뭐 자임한 셈이 됐는데, 자 김영주 의원님, 적절한 대응입니까? 뭐 어땠습니까? 사실 좀 아쉬운 게 뭐 이재명 대표의 역할보다는 올해가 사실 한중 수교 30주년 그런 행사 이후에 박진 외교부 장관도 중국 대사관 행사에 나와서 중국어로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외교 관계를 행사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이 사건, 이재명 대표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계속적으로 한미일 동맹은 강화되면서 한중 관계, 한러 관계가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는 부분. 또 우리 정부의 외교적 소통 창구가 계속 단절되어 가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오히려 이 정부와 중국과의 관계를 좀 좁히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관계를 악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데 매우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너무 이걸 또 이 프로토콜에 대한 논의도 체크 안 한 상태에서 오픈해 버렸기 때문에
더욱더 서로 간의 입장이 난처해진 거 아닌가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그런데 이런 굴욕 비판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요. 경제 안보 문제 충분히 이야기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보시죠. 어제 저는 경색된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을 복원해서 대중교역을 살려내고 다시 경제 활로를 찾기 위해서 중국 대사와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유럽의 정부 고위 관료들이 중국을 찾고 중국과 경제 협력을 확대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네, 박성준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뭐 반박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중국과 불편한 관계 자청하는 게 당당한 외교냐. 야당이 한중 관계 좀 좋아지게 도와주려고 했는데 위안스카이 3전도의 굴욕 이런 말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거기에 어제 이 두 사람 간의 대화를 트집 잡기 전에 중국의 한한령 재형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뭔지 답하라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윤석열 정부가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면서까지 중국과 왜 불편한 관계를 자처하는지 이유를 밝혀라 이렇게 또 대꾸를 했습니다. 자, 김현지 대변인, 뭐 적절한 대응입니까? 어떻습니까? 야당에서 좀 화가 좀 났네요. 조태용 안보실장도 그 국가 외교 안보 전략 우리의 과제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중국에도 당당한 똑같은 자세를 취할 것이다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경색된 한중 관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갔다고 했는데 지금 이 결과가 네. 경색을 더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누가 이거를 해결했다고 보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없던 논란을 지금 자초한 것이고요.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국내에서는 뭐 여야 간의 정쟁이 있다 한들 모든 정쟁은 국경에서 멈춘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가서 중국의 대표로 있는 분을 만날 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할로서 간 것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거기서 뭐 하나의 중국 원칙 이런 이야기도 했던데 그건 우리나라의 공식 입장이 아니거든요. 네. 하나의 중국까지만 씁니다. 그리고 이제 G7에서도 지난번에 그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공동 성명에 채택되기까지 할 정도로 가치 동맹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런 개념인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그에 대한 응대를 전혀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네. 정말 너무 아쉽고 도대체 그렇게 정무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왜 이런 자리에 꼭 갔어야만 했나라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저는 이제 전 민주당 논평이 정말 이게 좀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게요. 지금 이게 중국하고 우리하고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세 가지로 봐요. 자, 그럼 처음에는 이제 대만에 대해서 이제 힘으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중국은 우리가 이게 북한을 무력으로 통일하는 걸 반대 안 합니까? 우리도 이게 중국도 우리가 평화 통일 힘으로 이게 현상 변경을 반대합니다. 예.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이게 중국에서 대만에 내정 간섭한다고 하고 있으면 그 중국을 비판해야죠.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 많이 노는 게 사드입니다. 네. 자, 사드가 이게 우리는 방어적인 이런 자위 조치입니다. 예. 이걸 가지고 이게 중국이 일방적으로 이게 보복을 하고 하잖아, 경제 보복을요. 네. 그렇다면 이게 중국을 비판해야지 이게 우리 잘못입니까? 이것도 저는 문제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게 북한 핵도 그래요. 예. 중국은 쌍중단의 쌍계 병행입니다. 예. 근데 북한 핵은 이미 유엔 결의에서 다 제재가 돼 있는 거고 네. 우린 한미 훈련 이런 거하고 전혀 무관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게 중국은 유엔 결의를 어기고 북한을 도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면서 이게 중국을 두둔한다? 이게 말이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 싱하이밍 대사가 이번 대선 때 있죠. 네. 이번 대선 때도 일방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사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예. 근데 그때 민주당은 오히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했거든요. 따라서 저는 저 대사는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저는 아그레망을 철회해야 된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예. 너무하잖아요. 대선 개입 이런 게 내정 간섭이고 이번에야말로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네. 이런 겁니다. 그 조태영 안보실장이 이제 오늘 그런 말씀하셨죠. 국력에 걸맞게 당당한 외교로 건강한 한중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이다.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국력에 걸맞게 건강한 당당한 외교로 건강한 한일 관계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왜 안 하시는 건지.
지금 얼마 전에 난리가 난 게 있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그 세슘의 기준치의 180배가 넘는 우럭이 잡혔어요. 근데 뭐 일본에서는 그 그물에 넣어서 뭐 못 나가게 한다고 합니다. 원산지 후쿠시마 산이라고 하지만 그 물품들, 그 약물들 농도가 다 바다로 배출되고 우리나라로 잡힌다고 해도 똑같이 오염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반대하는 거고 G7에서도 공식적으로 특히 독일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서 우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자체에 지지할 수 없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굉장한 다급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고 연대를 확립하기 위해서 직접 공간까지 가야만 했던 사연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중국 지금 미국이나 유엔이나 아세안 모든 나라들이 다 중국과 같이 가면서 위험을 줄이는 제거 작업에 들어갔는데 왜 한국은 한쪽 편향적으로 해서 제대로 된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추구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현상 변경을 또 말씀하셨는데 현상 변경에 대해서는 미국도 북한 인권법에 한국의 통일 방식을 평화 통일 방식으로 명기를 해놨습니다. 그럼 미국 자국의 북한 인권법에 명시된 것들 이것도 그러면 저게 주권 침해인 걸까요? 각 나라별로 한반도 통일 방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비핵화와 통일의 비핵화 그리고 평화에 대한 기조는 공통된 기조입니다. 어느 나라도 무력에 의한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자국의 내정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확대 해석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하죠. 중국이 이제 핵 발전소가 많은데 이 삼중 수소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이 쏟아내는 삼중 수소는 혹시 민주당에서 신경을 안 쓰는 거 아니냐. 일본에서 희석해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그것과 일본과 중국을 비교했을 때 과연 어디가 더 많냐. 이런 반박이 또 일부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중국 대사 만나서 일본에 대한 뭐 공동 대응하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좀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맞는지 그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건 아닌지 그런 지적도 좀 있어요. 전수비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중국에서 방류 건에 대해서 기사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중국에서 방류하는 건이 문제가 된다면 그거는 후쿠시마 오염수는 별 문제 아니니까 방류해도 되는 건가요? 중국도 문제고 일본도 문제인 거죠. 네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을 위해서는 중국이나 일본이 다 같이 만약에 문제 있다면 문제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부분은 좀 과학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삼중수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적절하냐라는 걸 따져봐야지 그냥 무조건 방류하지 말아라 이렇게는 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 중국으로 봐서는 이제 동안이고 우리로는 이제 서해를 마주보고 있는 위치에 그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뭐 총 55기에 이른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방출되는 삼중수소의 양이 이번에 후쿠시마에서 방류가 된다면 방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양의 뭐 50배에 이른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삼중수소라고 하는 것은 알려져 있다시피 그 알프스 다핵종 제거에 의해서 걸러지지 않는 그런 종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핵 재처리를 하는 과정 중에서는 프랑스 핵 재처리 시설에서도 그렇고 주로 방류가 됩니다. 자연 상태에서도 존재하는 것이 삼중수소인데 만약에 후쿠시마에서 이것이 이제 방류가 된다고 하면은 바닷물로 희석을 시켜서 태평양의 조류를 따라서 4, 5년 뒤에야 우리나라 쪽으로 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희석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만약에 중국 동안에서 그 방출되고 있는 삼중수소의 양은 50배라는 단순 비교를 떠나서 그 서해가 굉장히 태평양에 비하면 규모가 적지 않습니까?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희석이 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후쿠시마에만 꼭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도 서로 공론화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 하나만 더 추가하면요. 지금 이게 3대 원전 사고가 있어요. 러시아의 체르노빌, 미국의 스리마일. 근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러시아도 이게 은폐해버리고, 그 다음에 미국도 은폐했던 게 이번에 넷플릭스 영화도 나옵니다. 근데 일본은 투명하게 11개 국제기구에 다 검증 거쳐서 국제기구가 됐을 때 안전할 때 방출하는, 만약에 중국에서 사고가 났다. 이런 절차를 밟았을까요? 아마 중국은 주권 침해라고 아마 했을 겁니다. 지금 이게 동해안 쪽으로 중국 55개 발전소가 50배 이래놓고 일본을 공격하는 이게 늘 문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건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뭐 감정적으로 또 이렇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 농도 같은 것도 검사를 해보고요. 우리 해안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방사능 농도라든지 이런 삼중수라든지 뭐 세슘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따져보면서 과연 우리 국민에게 안전한가 안 한가 이걸 따져보면 되는 거지. 그걸 너무 일방적으로 가는 것도 좀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방식 서로가 좀 인정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신 대사가요. 뭐 이렇게 아나무인적인 격인 태도 보인 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2020년 대사로 부임해서 신임장을 받기도 전부터 우리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WHO, 코로나 관련이죠. 세계보건기구를 따르면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후베이성 방문자 입국을 금지한 조치를 비판하기도 했고요. 2004년 한국에 처음 근무했을 때입니다. 대만 총통 취임식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여야 의원들이 간다 그랬더니 전화를 걸어서 참석하지 말라 이렇게 또 요구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게다가 2010년에는 당시 현인택 통일부 장관 시절이었는데 이 중국 대사에게 중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자 총력으로 참여했었죠. 신 대사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 장관에게 좀 대들기도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 대사의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서 했던 말들이 자신의 생각들을 그대로 담은 게 아닌가. 뭐 그래서 이번이 그냥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배어 있는 그런 생각들을 표출시킨 게 아닌가 이런 지적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요.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방문 중 기간에 중국 경호원들이 한국 기자 폭행한 일도 있었습니다. 보시죠. Stop, stop. 어딜 발로 찼어요? 발로 사람을 차면 어떻게 발로 차버렸어요? 항의하고 조치를 취할 테니까 대통령분 나오시니까 일단 바깥으로 나가서 우리 정리를 합시다. 예, 최 편집장님.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했나 싶은데요. 저게 이제 오인을 해서 뭐 저런 불상사가 벌어지는 경우는 아주 간혹 있어요. 예. 그러나 지금 중국의 저 2017년 저런 태도는 보면 오인한 장면이 아닌 것으로 보여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항의를 했기 때문에 기자들이. 예. 그렇게 되면 뭔가 자기네들 나름대로 의도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무례한 행위고요. 예. 저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정말 확실하게 중국 측에 항의를 했어야 되는데 또 네. 그런 흔적이 없어요. 예. 그냥 유야무야하고 넘어간 그런 흔적만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중국 정부가 우리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무례한 태도 또는 막말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자꾸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우리 정부가 저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중국에 대해서 확실한 경고음을 내질 못한 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도 네. 지금 이번에 이제 외교부가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했듯이 예.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베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절대 미국에 반대해서 베팅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예전에도 부통령 때도 한번 그랬었죠. 미국에 베팅하지 않다가도 후회한다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뭐 공개적으로 하는 부분과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를 만나서 하는 부분과는 좀 성격이 다를 수도 있다 싶긴 합니다만 미국이나 중국이나 지금 패권을 잡기 위해서 서로 간에 경쟁하는 과정인데 대한민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조태용 대통령 실국간부실장은 오늘 싱하이밍 대사의 언급을 의식하는 것 같은데 오늘 행사에서 말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누가 우리의 생존과 안보를 위협하는 적인지 그 적에 대항하여 우리의 편에 서줄 나라는 어느 나라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익을 중심에 두고 원칙과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합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는 상호 존중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당당한 외교를 통해 건강한 한중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싱하이밍 대사와 연관돼서 저런 말을 했다라는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 김영주 의원님 보실 때도 그런가요? 글쎄요, 이제 우연인지 네네. 또 그걸 이미 이제 그걸 겨냥해서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바이든 부통령 시절에도 그런 말씀 예, 하셨고 예. 네. 또 실제로 또 지금 또 같은 말씀을 바이든 대통령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 단어는 아메리카 뭐 그렇게 썼습니다만 미국계 반대하는 배팅이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예,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러한 어떤 그 당시에 또는 말하자면 박 대통령 시절이었죠. 네. 한중 관계가 그러니까 미중 관계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에 부통령 시절에 바이든 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걸 다시 한번 지금 확고하게 얘기했던 것이고 네네. 다만 이제 조금 우리 정부는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하자면 앞으로의 한중 관계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테러를 막지 예. 않은 정도의 수준에서 좀 순화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미국도 중국하고 대결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또 뒤로는 또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예. 라인을 깔아놓고 있거든요. 수많은 경제인들이 중국을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가치 중심의 외교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도 예. 중국과의 한라인 부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 등장을 합니다. 알고 봤더니 올 2월이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가 이재명 대표처럼 이 관저 만찬을 제안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안 갔대요. 자, 손익 변호사, 왜 안 간 것 같아요? 뭐 저는 아주 잘하는 일이라 봅니다. 예, 예. 괜히 이제 그 법무부 일단 이게 낯설 부서가 아니잖아요. 중국하고 현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본인이 이제 그 가야 될 이유도 특별하게 없고요. 이런 거는 이제 그 다 공식적으로 이제 외교부나 라인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사적으로 갔을 때는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용될 염려도 있고 네.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예. 저는 한동훈 장관이 깔끔하게 일 처리하는 저는 아주 잘한 선택이다 이래 봅니다. 자, 그런데 이 한동훈 장관을 접견한 적은 있어요. 과천 법무부 청사로 싱하이밍 대사가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 모습 한번 보시죠. 대사님 한국어 능통하다 하시다는 말씀은 전부 다 듣긴 했는데 이렇게 뵈니까 좀 신기할 정도로 잘하시네요. 중한은 수교 30년, 길게 이야기하면 5천년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올해는 중국 통계를 하면 한중 무역액은 3,800억 불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양국이 좋은 점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정부가 한중 관계를 더 발전시킬 의지가 분명히 있고요. 한국과 중국과의 동반자적인 어떤 성장을 정말 실제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굉장히 먼저 뵙고 싶었습니다. 네. 자, 저렇게 이제 법무부 청사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몇 달 전에 민주당 대표보다 먼저 제안을 받았습니다만 한 장관은 이제 거절했던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자, 전수미 대변인. 아무래도 법무부 장관을 만나자고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법무부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합니다. 뭐 교정국, 교화 일부터 출입국 문제부터 체류자 문제까지 정말 총체적으로 그런 외국인 관련 업무를 이제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중국 대사 입장에서는 대사의 역할이 자국민 보호, 자국민의 제대로 된 정착이라든가 지원이 역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자국민을 위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그렇게 만나자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하고 결국에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저는 한동훈 장관뿐만이 아니라 현 정부와 지금 중국과의 바로 불통을 보여주는 상징성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금까지도 영수회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검찰총장 검사의 마인드로 세상을 이분법, 흰색, 검은색으로 보시고 그레이 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교도 똑같이 이분법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국민들의 경제라던가 안보적인 위협이 가해지고 있는 거고 정치적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분법적으로 죄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도 만나지 않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도 제대로 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야당과 여당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최대의 피해자는 바로 국민이다. 네. 이러한 점을 상기를 해서 이러한 불통의 이미지보단 이제 취임 1주년이 되셨으니 소통하는 대통령으로 좀 거듭나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중국 대사와 이재명 대표 만난 상황이고 대통령도 뭐 야당 대표 만나긴 만나야 될 텐데 지금 그 생각은 아직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는데 자, 한동훈 장관이 지난 5일이었죠. 6.25 전쟁 당시 순직했던 교정 공직자 167명을 기리는 충원탑 제망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법무부 TV가 이와 관련해서 영상 하나를 공개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저는 일주일 하면서 매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전쟁 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출근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이분들 중에 몇 명이 나올 것인가? 나는 나올 것인가? 전쟁은 폐색이 짙었고 공포는 모두에게 전염병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그 정막 속에서 167분은 예정된 자신의 죽음과 그 후 남겨질 사랑하는 가족들이 평생 겪게 될 생활고와 고통을 생각했지만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6.25 때 광주 충북도에서 전투를 하셨고 직접 네, 저 말이 좀 인상적이에요. 일주일년 뭐 북한의 공격을 대상으로 전제로 이제 훈련하는 건데 전쟁 나면 공무원들 법무부 공무원 아니면 교정기 공무원들 누가 자기 직장 오겠느냐 도망가기 바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전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교도소를 지키던 교정 공무원들이 어마어마하게 순직을 한 거죠. 167명이 그걸 생각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자 김민수 대변인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의미 있는 메시지를 냈다고 예. 생각이 됩니다. 왜 지난주인가요? 그 사이렌 울려가지고 온 네. 나라가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런 유사시에 공직자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국 전쟁 중에 6.25 동란 중에 교정시설이 이제 그때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지키던 분들이 예. 아이고 전쟁 났는데 내가 살려면 내가 도망가야지. 예. 공포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인데 예. 하지만 그보다는 공포감을 잠재우고 용기라는 이제 결심을 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교정시설을 지키는 공직을 수행하다가 그냥 어떻게 보면 산화를 한 거죠. 목숨이 이제 전부 목숨을 잃게 된 네. 167분의 이름이 저렇게 현충탑에 새겨져서 한동훈 장관 본인도 70년 동안 내가 이분들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라고 예. 고백을 하면서 많은 분들께 정말 국민과 국가의 안전 내지는 공직을 네. 수행하다가 목숨을 잃은 분들에 대해서는 이 정부에 있어서는 예. 뭐 보훈의 의미 또 이분들을 잊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차원에서 이런 예. 현충탑에 이제 제막식하고 또 생존해 계신 유족이나 본인들에 대해서 저렇게 예우를 표하는 것은 상당히 국가의 차원 또 국격의 차원에서도 네.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70년 동안 우리 정부가 돌보지 않았다는 것 자체도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예우를 해드리는 거 우리 나라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 이야기가 나와서 이 충원탑까지 이어졌고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중국 대사 만날 때 일본 대사를 만났습니다. 고이치 일본 대사를 만났는데 한일 관계 개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아이보시 일본 대사님을 뵙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제가 또 이런 시기에 인사해야 하는데 이렇게 늦어서 죄송합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여러 지원해 주셨던 김 대표 비롯한 그 여당 관계자 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본 대사, 중국 대사 한국말 참 잘하네요. 그런 사람 보내는 게 맞죠. 어떻게 보면 그 상대국에 대해서는요. 근데 아이보시 고이치 대사 방류수와 관련해서도 이 우려를 알고 있다. 그래서 뭐 안전하게 방류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자 최문평장님, 뭐
양 대표들이 여야 대표들이 외교전을 펼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연히 또 그 이재명 대표가 중국 대사를 만났을 때 이제 김기현 대표가 일본 대사를 만나게 돼서 또 뭐 이렇게 대조적인 장면이 펼쳐졌어요. 그건 뭐 저는 우연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저렇게 그 각 정당 대표들이 만나서 저런 식의 정부의 외교 활동을 지원하는 것, 우리 잘 아시다시피 뭐 외교에 여야가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자세인데 문제는 거기에서 그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알고 저런 그 면담에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비판을 받는 지점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걸 가만히 듣고만 있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외교 활동 충분히 할 수 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뭐 싱하이밍 대사가 예를 들어서 만찬을 하자고 한다면 뭐 저는 뭐 충분히 그 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당시에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응하고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 주재국 그 대사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야 활발하게 외교전 벌이고 있는데요. 나라의 국익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 대변인 아까 보셨습니다만 싱하이밍 대사 만나는 자리에서는 옆에 열심히 이렇게 적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제 최원일 천안함 전 함장을 찾아가서 사과는 했습니다. 근데 오늘 회의에는 나오지 않았다고 하고요. 최원일 전 함장은 이재명 대표 면담해서 사과하지 않으면 권 수석 대변인의 사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천안함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난 6일 사과를 촉구하던 최 전 함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경 씨나 이재명 대표의 별도의 사과가 없었다는 점이 유감입니다. 당연히 사과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우리 유족과 생존 장병들에게 이러한 심리적인 의뢰를 공격하는 행위들이 멈췄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원일 전 함장과 면담과 사과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전수미 대변인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 뭐 사과 한마디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모든 게 내 책임이다. 이래경 이사장 임명한 건 내 책임이다. 그까지만 이야기했어요. 네, 아마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권칠승 이제 수석 대변인께서 이제 발언하시고 사실 정말 잘못됐다고 당 내에서도 목소리가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감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하시는 말씀으로 굉장히 좀 많이 부족하죠. 그런 점들을 국민분들도 되게 아쉬워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는 이제 또 당을 초월해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이나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이거는 초당적으로 금지되어야 될 사항이고 앞으로도 다시 재발하지 말아야 될 예방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총체적인 모든 것들을 고려하신 다음에 대표님께서 결정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최원일 전 함장 오늘 SNS 통해서요. 이 대표 요구사항에 묵묵부답이다. 휴일 잘 생각해 보고 월요일까지 답변 바랍니다. 이런 글을 또 남기기도 했습니다. 어제 이 당대표 사과, 민주당의 공식 입장 표명 같은 5가지 요구사항 문건 공개하기도 했었는데 뭐 저는 이제 이번에 천안함 비하가요. 권칠성 대변인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봅니다. 지금 이게 민주당 내 또 이제 일부 진보 진영이 뿌리 깊은 문제예요. 지금 이게 국민의힘은요. 김재원 최고위원 5.18 헌법 전문에 반대한 데에서 징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천안함에 대해서 발언 막말하고 외국에서 징계받은 민주당 당직자나 있습니까? 옛날에 조모 변호사 있잖아요. 수장했다, 패널도 했. 이분도 이게 법률위에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권칠성 대변인도 사과를 한 게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가 아니고 유감입니다. 유감은 감정이 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이게 사과입니까?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번에 이래경, 저는 충분히 이재명 대표가 천안함 부적절한 발언을 알고도 저는 했다고 추측합니다. 그러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게 인터넷에 이름만 치봐도 금방 뜨는 발언인데 이걸 검증 안 했을까요?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천안함에 대해서는 뭐 좀 부적절해도 이거는 이게 우리
진보 진영 내에서는 이게 보편적 정서다. 이래서 저는 돌파하자 이런 의도였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이재명 대표한테 있고 저는 이재명 대표도 문제인 게요. 이번에 또 그러더라고. 이번 천안함 사건은 과거에 뭐 정부의 입장을 존중한다. 아니 북한이 직접 했다 이거 한마디 못합니까?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그 어머니가 울부짖어도 이게 우리 과거의 정부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랬잖아요. 왜 당당하게 북한이 이걸 이게 천안함을 갖다 폭침했다 이 말 한마디를 제대로 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모든 전적인 책임은 이재명 대표가 지른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공식적인 입장 표명, 이재명 대표의 사과 이런 걸 요구하는 유족들과 생존 장병, 최원일 전 함장의 요구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선을 좀 긋는 느낌인데요. 박성준 대변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최원일 함장 관련해서 만나서 당 차원의 5가지 요구사항을 냈는데 그게 보고받고 좀 논의를 하셨을까요? 뭐 논의는 뭐 하지는 않았고요. 당 입장은 분명합니다. 천안함에 대해서 당의 입장은 분명하고요. 또 권칠성 수석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요구사항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권실성 수석 대변인이 확실하게 사과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진정성 있는 사과하지 않았느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신하이밍 대사를 만날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최원일 함장과 유족을 만나러 가는 또 권칠성 수석 대변인이 혼자 저렇게 뚜벅뚜벅 다니는 일들이 없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순위를 무엇에 둘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권칠성 전 장관 때 인사청문회 때 그런 어떤 천안함의 질문에 대해서 북의 피폭이다 이렇게 답한 바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김재원 최고처럼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을 했다 안 했다 이런 식으로 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어쨌든 실수는 실수니까 그것에 대한 본인의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당이 무겁게 받아 안는다는 의미에서 어쨌든 그게 뭐 본이든 본이 아니든 이재명 대표는 우선 권칠성 수석 대변인을 직위 해제하고 본인이 직접 말하자면 최 함장과 유족들에게 무릎 꿇는 어떤 뭐 진정성이 있는 사과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게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에서 9시간 만에 사퇴한 분, 이래경 다른 백년 명예이사장, 연일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음모론을 또 제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칼럼을 이제 인용하는 형식이 되기도 했고요. 예전에 했던 것들이 다시 올라오는데 오늘 또 SNS에 자신의 뭐 SNS 같은 것들이 이제 뭐 검열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대를 조작하고 왜곡하는 기존 언론과 정치 현실에 맞서 역사와 진실이라는 출사표를 던지고자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 편집장님, 역사와 진실이라는 출사표. 그럼 지금 했던 건 뭐냐면 CIA 수장 만난 다음에 문 대통령 당시 대통령에게 아나무인적인 그 행동을 보인 게 윤석열이고 그다음에 FBI 국장을 만나서는 대선 출마를 권유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자신이 뭐 직접 한 건 아닙니다만 공유를 했거든요. 그걸 이제 한 블로거의 글을 소개한다면서 그걸 공유를 했는데 이제 본인도 그 내용에 동의한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게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언제냐면 2019년 9월 28일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된 지 2달 뒤거든요. 자, 2달 뒤에 CIA 국장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극비리에 만났다? 그건 어디에서도 확인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만났습니다. 사진까지 나왔으니까. 아니, FBI는 만났잖아요. FBI는 CIA는 안 만났다 그랬죠. CIA는 안 만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FBI는 만날 수 있죠. FBI는 정보기관이 아니고 수사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FBI와 우리 한국 검찰은 정기적으로 교류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 CIA와 교류하는 건 한국의 국가정보원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만날 일도 없고 자, 거기서 저 당시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지금 뭐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됐지만 대통령에 출마할 거다, 정치를 할 거라는 거를 아마 본인도 생각 안 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시절에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런 그 내용조차 전혀 확인되지 않은 이런 것들을 지금
그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이 지금 그 내세우면서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마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될 경우에 이제 결국 또 다른 음모론의 음모론 뭐 이런 거를 계속 예. 그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아마 국민의힘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의 걱정거리가 하나 더 쌓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수비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외교나 안보나 어떤 신념에 있어서는 좀 초당적으로 국민만 그리고 국익만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도 혁신위원장 자리는 말 그대로 혁신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래경 이사장 같은 경우 나이 70이 거의 다 되셨어요. 근데 물론 뭐 나이가 생물학적 나이로 혁신과 얼마나 관계 있느냐 반론하시는 분도 있지만 나이에 뭐 그걸 따지지 않고라도 혁신이라는 단어는 그러면 생각이 청년이어야 되고 생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래경 이사장 같은 경우 보면은 대부분 발언들이 뭐 종북이라든가 뭐 친미라든가 어느 한쪽에 굉장히 치우친 발언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정말 대한민국의 국익, 그 민주당의 이익, 그다음에 국민만을 바라보는 민생으로 나아가는 민주당이 되기 위해서는 혁신위원장, 네. 혁신을 하려는 사람의 마인드 자체가 예. 과거의 천편일률적이고 구태적인 한쪽에 치우친 인사로는 예. 굉장히 많이 부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한쪽에 치우친 인사가 아닌 골고 균형 감각을 가진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그런 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래경 이사장의 역사와 진실은 어떤 건지 좀 한번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이분이요. 딱 갈만한 자리는 이게 제명인의 마을의 2장 정도. 네.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고 나면 예. 그 2장 정도는 이게 적임자인지 모르겠는데 그 외의 공직은 부적격자입니다. 일단 이게 인식이 잘못됐어요. 네. 완전히 우크라이나를 공개하고 푸틴을 옹호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코로나는 중국이 아니고 미국이 지는지다. 이런 게 국민의 상식과 완전히 동떨어진 궤변을 일삼는 분이고요. 이번에 CIA 발언하고 똑같은 게 안민석 의원 거리 있습니다. 예. 안민석 의원이 독일에 가서 검찰에 확인까지 해보니까 최서원 씨 돈을 추적하고 있더라, 독일 검찰이. 그래서 우리 수사기관에서 독일 검찰에 물어봐서 그런 적이 없다. 이래가 이게 이번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예. 저는 CIA, 우리 수사기관이 한번 확인해 봐야죠. 사실조회 CIA인데 와서 만난 적 있느냐? 아니라면 이게 저는 확실하게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FBI는 보세요. 그 만날 때 공개적으로 그 자리에 몇 명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무슨 윤석열 대통령 보고 대선 나가라? 말이 안 되는 이게 궤변을 들어놓는 저는 엄하게 법으로 처벌해야 된다 봐요. 알겠습니다. 자, 뭐 이래경 전 이사장, 전 혁신위원장 본인 개인의 뭐 이야기를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이란 자리에 걸맞은 분인가, 그리고 민주당은 앞으로 어떤 분을 모실까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거액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김성원 의원, 그리고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 최고위원이 김남국 의원에게 1대1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김남국 의원이 제가 제안한 공개 토론에 응하지 않으면 무고죄 등으로 맞고소하는 법적 조치까지 고려하면서 김남국 의원을 대화와 해명의 장으로 좀 끌어낼 생각입니다. 네. 자, 김 의원은 허위 사실을 너무 유포하기 때문에 저렇게 고소를 한다, 부득이하게 한다 그랬는데 장해찬 최고위원은 뭔 소리냐, 무고다, 내가 뭘 잘못 이야기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김민주 대변인, 장 최고위원의 제안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기는 힘들겠죠. 아무래도 그거 받아들일 분 같았으면 벌써 나와서 본인 해명을 먼저 했겠죠. 근데 뭘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하는데 허위 사실이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뭐가 이렇게 소명 자료 같은 거를 가지고 있어야 이 부분은 진실인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아무 근거 자료가 없는 상황 하에서 무조건 명예훼손이다라고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소가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해찬 청년 최고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뭐 맞짱 뜨자라는 식으로 해서 한번 진실을 놓고 다퉈보자라는 지금 용기 있는 제언을 한 것 같은데 사실상 김남국 의원이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동안 김남국 의원과 장해찬 최고위원 어떤 말들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저는 정치 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FIU에서 수사 의뢰를 했던 시점이 지난해 초라고 들었거든요.
잡코인 사고 김치코인에 30억 몰빵하고 삼행위 중에 뭐 거래 수천만 원씩 하라고 협박이라도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본인이 이상한 거래 해놓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물타기 하시면 안 되고. 당에 누를 끼치고 여러 피해를 보는 것을 계속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고요. 홀로 광야에 서서 이것을 다 의혹을 해소하겠다. 근데 저는 이 범죄자에게 언제까지 세비를 지급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열받으면 저 고소하세요. 남국아 고마워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라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말해야죠. 의원직 사퇴하게 해야죠. 예, 뭐 말대로 고소를 했네요. 자, 근데 앞서 두 사람은 김 의원이 암호화폐 투자에 쓰인 주식 매도금 9억 원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고요. 그때 김남국 의원은 산수책 펴라 그랬고 장채고 의원 천천히 답해라 울지 말고 이런 식으로 서로 감정적으로 했는데 진중권 교수는 뭐라 그런지 한번 보시죠. 가지가지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하기 전에 그냥 해명이나 했으면 좋겠어요. 해명도 안 해놓고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쉽게 말해 윤리위는 윤리위 문제고 대국민 해명을 해야 하잖아요. 의혹이 제기가 됐으면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지. 네, 자, 진 교수는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국회 윤리자문위가 어제 뭐 16일 날 뭐 한다 그랬다가 하루 당겼습니다. 15일 날 김남국 의원 소명을 듣겠다 그랬고 29일까지는 의견을 내겠다 이렇게 자문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네. 윤리자문위에 출석하는 거는 뭐 의무는 아니라고 하는데 뭐 김 의원이 나갈 것처럼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동안에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그래서로부터 자료를 많이 갖고 와서 일정한 자료를 가공하고 뭐 답변 논리를 만들었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되고 자기 나름대로 논리가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자문위에 나가겠다 서명을 하겠다 소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본인이 하는 누구에게 대한 어떤 고소 고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예의가 아니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국민들이 하나도 김남국 의원의 어떤 의혹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의 입으로부터 소명되거나 해명된 것이 거의 없어요. 이제 그런 것부터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에 가기 전에 본인이 해야 될 일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진짜 말하자면 가지가지 한다는 얘기가 안 들을 수 있도록 더 많이 본인이 해명할 수 있는 데까지 더 해명해야 될 의무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김남국 의원은 적극 협조하겠다 조사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했던 발언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자료 다 냈다 그랬다가 그것도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된 이야기 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진상조사할 때 그 김병기 단장님이 국정원 출신이잖아요. 국정원에서 간첩을 판별할 때 쓰는 거짓말 탐지기, 경찰청에서 쓰는 거짓말 탐지기를 가져다 놓고 제가 조사를 받겠다라는 그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일체 뭐 미공개 정보며 뭐 로비며 그런 의혹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제가 동원한다면 다 협조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계좌이체, 뭐 거래, 지갑, 주소 다 이런 것들 다. 그런데 이렇게 제출해 일부는 제출이 되고 일부는 제출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이 탈당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거래 내역 같은 경우에는 해당 거래소에 통계를 내서 좀 달라고 했는데 시스템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현장에서 다 열람해서 보여드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하. 근데 그 시연 내용이 전체 기간에 대한 것들이 아니고 일부 예시를 봤었고 업비트나 비썸한테 본인이 직접 동의서를 청구해서 요구하면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빨리 동의서를 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알고 봤더니 김남국 의원은 모든 자료를 일단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거래소에서 다 제출을 했다. 본인에게 줬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민주당 쪽에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화폐 거래 내역은 파일로 내려받는 게 아니라 출력만 할 수 있는데 이게 8천 쪽에 가까워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런 대답을 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한 걸 받으려고 했는데 가공된 정보는 줄 수 없다고 해서 그냥 홈페이지에 뒀다. 이런 해명을 했다는데 이해가 좀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그 거래소에서는 저렇게 답변하고 있지 않죠. 본인이 동의를 하면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김남국 의원이 또 거짓 해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아니 거래소에서 본인이 달라는데 뭐 안 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적어도 본인은 받았잖아요. 본인이 받았으니까 그걸 그럼 본인이 정리해도 되잖아요. 정리해서 왜 내가 이렇게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고 현재 어떤 상태고 뭐
아니면 전체를 다 하기 어려우면 굵직굵직한 거래. 예. 뭐 예를 들어서 작년 2월에 위믹스를 클레이페이로 바꿨는데 왜 15억을 손해보고 바꿨느냐 뭐 이런 부분. 그런 거라도 확실하게 해명을 한다면 저는 아마 상당한 정도로 의혹이 해소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지금 그 부분을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자, 아무튼 파일로는 안 된다 그러는데 그 거래소에서 다 내용 줬다는데 그럼 거래소에는 다 프린트해서 준 건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파일이 안 되면 그렇게 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앞서 김남국 의원을 비판했다가 강성 지지층의 공격을 받았던 양소영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앞에서 이 비판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보시죠. 기자회견 이후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된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지도부에게 요청드립니다. 다양성을 훼손하고 당내 분열을 추동하는 형태를 단호하게 끊는 데 힘써 주십시오. 새롭게 구성될 혁신기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정당 내 민주주의 회복이어야 합니다. 신상털이, 가족 욕설, 그리고 성희롱, 위축이 됩니다. 많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내에 뭐 문자폭탄이나 또 폭언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당내 신고하면 그에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고 또 이미 제명 조치까지 한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혁신기구 관련해서 양소영 위원장 조언 수용하실 건가요? 자, 수고했습니다. 예, 양 위원장 조언 수행하실 건가? 거기엔 답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자, 이 대표 앞에서 저렇게 얘기한 거죠, 오늘? 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민주당이 살 것이냐 줄 것이냐는 다양성을 지탱해 주느냐 아니면 한쪽으로 가느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팬덤 정치라고 하지만 일면 보이는 팬덤 정치는 정치의 적극적 참여로서의 정말 긍정적인 팬덤 정치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는 좀 맹목적이고 너무나 종속적으로 그런 어떠한 정치인을 따르는 정치를 한다면 한마디로 비판이 소멸되고 거기 안에서 다양성이 소멸되는 그런 팬덤 그리고 정치적 참여라면 그건 오히려 당을 죽이는 당을 고사시키는 작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당의 지지자분들께서 적극적인 정치 참여는 정말 독려를 해야 되지만 정말 이재명 대표를 사랑하시고 민주당을 사랑하신다면 다양한 목소리를 존중하고 같이 소통과 토론을 통해서 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젊은이들의 목소리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당내가 여전히 김남국 의원 사태를 두고 좀 시끌시끌하기도 합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 당시 평화부지사를 지냈던 이화영 씨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받고 대북 송금에도 관여했다 이런 의혹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죠. 근데 어제 TV조선 단독 취재입니다. 한 부동산 업자도 이 전 부지사에게 매달 2천만 원씩을 지원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났습니다. 쌍방울과는 별개고요. 부동산 업자가 돈을 주면 이 전 부지사가 최측근에게 맡겨서 관리하도록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요 받은 돈이 이게 그 액수가 엄청납니다.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도요 개인적으로 그 2년간 월 3천만 원씩 지원해주고요. 그다음에 그와 별도로 또 이제 부동산 업자인데 월 2천 아닙니까? 예. 과연 이게 이 돈을 왜 지원해주고 어디서 쓸까요? 저는 뭐 이게 돈 준 사람이 이화영 전 지사에게 뭐 총선 자금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총선도 아니고 다른 이유는 저는 없다 봐요. 제가 보기에 결국 저는 이재명 대선이다. 이렇게 저는 합리적으로 추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화영 부지사가 여의도에 어느 건물에 사무실을 몇 개나 운영했습니다. 사무실에 임대료만 2,400 나갈 정도로 이게 운영을 많이 했어요. 그럼 이게 뭐 때문에 운영하느냐 말이죠. 저는 결국 이해찬 그 당시에 그 전 대표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잖아요. 결국 저는 쌍방울에 월 3천 준 것도 이화영, 이해찬 통해서 이재명 대선 그 전까지
월 3천 주거든요. 이렇고 이게 저는 이 용인의 업자도요. 결국에 이재명 대선되면 뭔가 게 내한테도 이익이 있겠지. 이런 게 의도로 지원한 게 아닌가. 그 사무실을 보면 그거 외에는 이게 다른 생각할 게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김성태 전 회장 매달 3천씩 뭐 지원했다 이런 보도를 한 매체도 있는데 TV조선은 그와 별개로 다달이 2천만 원씩을 지원했다는 부동산 업자를 또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많은 돈은 누가 썼을까? 김영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요? 글쎄요, 여러 가지 어떤 뭐 그 동북아 평양대 관련된 사무실 또 본인이 또 국회 앞쪽에 있으면서 개인 용도로 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뭐 이해찬 전 대표와 관련해서 모여지는 사람들의 용도, 공식적인 어떤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사무실 외에 두세 개 사무실을 해서 사랑방처럼 운영하는 그런 운영 경비들을 그렇게 쓰지 않았겠냐 그렇게 보여지고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그런 측면들이 이제 부분이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이제 이것이 개인적인 용도로서 어떤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쓰지 않았겠냐 그런 것이 가장 큰 알겠습니다. 부분입니다. 어제는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도 있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 중에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증인으로 나섰는데요. 의형제를 맺은 이후로 일이 잘 풀렸다 이런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유동규 전 본부장이 했던 의형제 한번 보시죠. 정진상 나 김용 딱 만나서 우리 의형제 합시다. 그리고 한 분의 주군을 모십시다. 결국은 이제 나중에 만나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지들끼리 더 친해지고 막 나중에 형님하고 이제 막 그렇게 나중에 됐는데 김만배를 정진상도 극전하게 했지. 그러니까 의형제 맺은 시점이 대장동 공모 시점보다 몇 개월 빠르잖아요. 자, 뭐 짜려면은 그 전부터 짜야 되는 거지. 그 막상 공고 나가고 난 다음에 짜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네, 지난 4월 재판 때 김만배 씨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이 50이 가까운데 무슨 의형제냐 이렇게 부인했거든요. 그런데 정영학 회계사는 이전에는 원하는 게 하나도 안 됐는데 의형제 맺자마자 잘 풀리더라 이렇게 또 증언을 했다고 해요. 자, 김윤수 대변인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로 그 의형제를 맺은 시점이 2014년이었는데 2015년 이후에 대장동 그 컨소시엄이 구체화되면서 이후에 모든 일이 잘 풀려 나갔다는 거예요. 그 수익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용적률을 뭐 상향을 한다든지 임대주택 비율을 축소한다든지 서판교 터널 개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이 술술 풀려 나갔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지금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설득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재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검찰이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게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죠. 이 재판 내용이요. 지금 이제 워낙 증인 신청들을 많이 해가지고요. 그 증인들을 하나씩 불러서 들으려고 하고 더군다나 중간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건강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재판이 좀 지연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뭐 김용이나 정진상 뭐 이런 쪽에서 아마 재판을 오래 끌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뭐 대표직 임기, 내년 총선 아마 이런 것들을 의식하고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됩니다. 자, 어제 또 정영학 회계사가 한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대표가 대선에 나오면서 관심을 받자 김만배 씨가 이 대표에게 직접 돈 주는 걸 무서워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측에 주기로 했다는 428억 원을 남욱 변호사를 통해 전달하고 본인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져나가려고 했다. 이런 증언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결국은 이제 그 천화동이 1호예요. 700억이죠. 이제 세금 빼면 428억인데 이걸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측에 주기로 했다는 건데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 김만배 씨가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려고 자기가 주면 이게 뇌물 공유로 처벌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욱 변호사 보고 대신 좀 주라. 이런 정언이거든요. 근데 남욱 변호사가 옛날에 뭘 했냐면 이 428억은 이재명 대표 선거, 대선이나 노후까지 척을 위한 총유다. 총유라고 했어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회 재산이 총유인데 이거는 유동규 씨나 정진상, 김용이 자기 지분이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 선거를 위해서 쓰는 공금이다. 이런 의미로 진술을 했던 거죠.
예, 뭐 그 부분 이제 검찰이 밝혀내야 될 텐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